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학생 딸을 둔 40대 엄마예요.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고 저는 요즘 뚝소리 나는 딸 덕분에 인생의 봄날을 살고 있습니다. 한때는 딸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한 것 같아서 원망했던 적도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오히려 제 딸아이가 진흙탕에 빠진 제 인생을 구해준 인생의 은인처럼 느껴진답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동감하실 거예요. 저는 떡집을 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저에겐 3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을 나가시는 부모님을 대신해서 오빠가 어린 저를 돌봐주곤 했어요. 어린 걸로 치면 오빠도 저와 다를 게 없는데도 오빠라고 여동생을 끔찍이 생각했죠. 그래서 지금도 오빠랑은 우애가 좋은 편이에요. 부모님 대신 동생을 돌봐야 한다는 강박감 때문이었는지 오빠는 한창 친구들과 밖에 뛰어놀 나이에도 늘 집에서 놀곤 했어요. 그 바람에 저희 집에는 항상 오빠 친구들이 자주 드나들곤 했죠. 어릴 땐 오빠 친구들이 오든 말든 상관 않고 지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고 사춘기가 되고 보니 오빠 친구들한테 눈이 가더라고요. 하지만 하나같이 그저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서 실망하곤 했었죠. 그러다 하루는 오빠가 진짜 괜찮은 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더라고요. 키도 크고 여드름 하나 없이 하얀 피부가 돋보이는 오빠였어요. 게다가 지금까지 저희 집을 찾았던 다른 오빠들과 달리 그 오빠한테선 비누향이 폴폴 나더라고요. 그 또래들이 흔히 하는 욕설도 안 하고 옷차림도 깔끔하고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오빠를 이성으로 생각했던 건 아니에요. 그때까지는 그저 저런 사람이 왜 우리 오빠랑 놀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제 생각을 확 뒤집어 놓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날은 학원 수업을 마치고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고 오느라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갔는데 하필 거기서 불량 학생한테 잡힌 거예요. 저를 보자 다짜고짜 욕설을 퍼부으며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데 겁이 나서 손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였어요. 그 바람에 가방 지퍼를 못 열어서 낑낑대니 무리 중 한 명이 가방으로 제 머리를 팍 치더라고요. 살면서 부모님한테도 머리를 맞아본 적이 없던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리고 눈을 치켜뜨고 째려봤죠. 그랬더니 험한 욕설을 퍼부으며 죽일 듯 달려들더라고요. 그때였죠. 누군가 달려들어 제 앞을 막아섰어요. 그리고는 제가 달려든 불량 학생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그러자 다들 주랭랑을 치며 도망쳤죠. 괜찮아. 너 승민이 동생 맞지? 질끈 감았던 눈을 뜨고 올려다보니 얼마 전 저희 집에 놀러왔던 멋진 그 오빠였어요. 오빠는 겁에 질린 저를 데리고 저희 집까지 바래다 주었어요. 그리고는 다정한 목소리로 위험하니까 앞으로는 좁은 골목길로 다니지 말라고 하곤 돌아갔어요. 저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오빠의 뒷모습을 보며 벙찐 표정으로 서 있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오빠를 짝사랑하게 된 건요. 저는 그날 이후 언제 그 오빠가 우리 집에 올지 몰라서 집에 있을 때 옷도 신경 써서 입고 있고 머리도 묶지 않은 채 긴 머리를 풀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노력은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 오빠는 우리 집에 찾아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저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제 친오빠는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어요. 군대 간다는 핑계로 매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다녔죠. 그러다 하루는 오빠가 자기랑 같은 날짜에 입대를 하는 친구가 있다며 신난 것처럼 떠들어댔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바로 그때 그 오빠였죠. 너도 기억나지? 나 고등학교 때 우리 집에도 한번 왔었잖아. 키 크고 잘생긴 놈. 상욱이 녀석도 나랑 같은 날 입대한대. 그 자식은 집도 잘 사는데 꼼수 안 부리고 순순히 군대를 가네. 그 정도 사는 집 자식들은 어떻게든 군대 안 가려고 술을 쓰는데 말이야. 아, 상욱이랑 군생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오빠는 그냥 한번 해본 소리겠지만 저는 진심으로 오빠와 상욱 오빠가 같은 부대에 배정받기를 바랬어요. 그래야
오빠 면회 간다는 핑계를 대고 상욱 오빠를 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연은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일일 뿐 현실에서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빠가 군대에 간 사이 저는 대학에 들어갔고 한동안 상욱 오빠는 잊고 살았어요. 그러다 상욱 오빠의 근황을 접하게 된 건 저희 오빠가 제대하고 얼마 지난 때였죠. 뭐? 상욱 오빠가 유학을 간다고? 아니 왜? 다니던 대학은 어쩌고? 그야 나도 모르지. 근데 네가 언제부터 상욱이 일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냐? 너 혹시 그 자식 좋아하냐? 그런 거라면 일찌감치 꿈 깨라. 그 자식이 여자들한테 인기가 얼마나 좋은데 너 같은 애를 상대하겠냐? 게다가 걔네 집이 좀 빵빵한 줄 알아. 우리 집은 명함도 못 내밀 정도야. 괜히 허물켜지 말라고. 오빠 말대로 그땐 정말 상욱 오빠와의 인연이 그렇게 끝나는 줄로 알았어요. 하지만 인연이 되려니까 어떻게든 연결이 되더라고요. 제가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로 한창 바쁘던 때 저희 오빠가 먼저 취직을 하게 됐는데 그게 하필 상욱 오빠네 아빠 회사였지 뭐예요. 어떻게든 연주를 이어가면 언제든 꼭 한 번은 다시 보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오빠가 회의 때 들고 들어가야 할 서류를 놓고 왔다며 제게 회사로 가져다 달라고 전화를 했더라고요. 귀찮긴 했지만 업무에 관계된 거라고 해서 부랴부랴 회사로 달려갔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꿈에 그리던 상욱 오빠와 재회를 하게 된 거예요. 혹시 나를 못 알아보면 어쩌나 내심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빠는 저를 단번에 알아봤어요. 야, 길에서 보면 못 알아볼 정도로 이뻐졌네. 취업 준비 중이라며 힘들겠다. 언제든 머리 식히고 싶으면 전화해. 오빠가 드라이브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줄 테니까. 그러면서 제가 전화번호를 찍어줬어요. 그 모습에 저희 오빠는 불편한 기색을 보였지만 딱히 뭐라 하진 않더라고요. 그 일을 계기로 상욱 오빠와 따로 만날 수 있었어요. 취업 합격 소식도 상욱 오빠랑 같이 밥을 먹다가 알게 되었고요. 취업에 성공하자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홀가분해진 저는 전보다 자주 상욱 오빠랑 연락을 주고받았고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어버렸어요. 그러다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부터 하게 되었죠. 임신 사실을 확인하곤 부모님께 어떻게 말을 해야 하나 걱정을 하는 저와 달리 상욱 오빠는 담담한 표정이었어요.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애 좀 먼저 가진 게 무슨 대수냐면서요. 안 그래도 아버지 돌아가시고 집안에 안 좋은 일만 생겨서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셨는데 잘 됐네. 이럴 때 손주라도 안겨드리면 힘나시지 않겠어? 그건 오빠 생각이지. 여자인 난 입장이 다르다고. 어머님이 결혼 전에 애부터 만들어 온 며느리를 좋아하시겠어? 우리 부모님은 또 어떻고. 우리 엄마는 걱정 안 해도 돼. 너 미워하지 않게 내가 알아서 잘 말씀드릴 테니까. 낙관적인 미래만 생각하는 오빠를 보면서 오히려 더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 걱정과 달리 양가 부모님이 임신 사실을 두고 크게 나무라지 않지 뭐예요. 오히려 크게 화를 낸 건 생각지도 않았던 제 오빠였어요. 야, 이 기집애야. 너 정말 상욱이랑 결혼할 생각이야? 정말이냐고. 왜? 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어? 오빠는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말을 힘겹게 삼켰어요. 그리고는 걱정스런 표정으로 말했어요. 내가 오빠로서 하는 말인데 세상에 아빠랑 오빠 빼곤 남자는 믿으면 안 돼. 다 늑대고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내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나중에 날 원망이나 하지 말아라. 오빠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기고는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시 상욱 오빠는 돌아가신 부친을 대신해 회사를 이끌고 있었는데 회사에 인맥이 없던 터라 제 오빠를 수족처럼 부리고 있었어요. 아무리 친구지만 상사로 모시며 지내다 보니 안 좋은 모습도 목격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 오빠 입장에서 그런 친구와 가족이 된다는 건 더더욱 불편한 일이었겠죠. 오빠 상황을 생각하면 안 됐긴 했지만
당시엔 오빠 마음까지 헤아려 줄 만큼 저한테 여유가 없었어요. 오빠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혼자 되신 지 얼마 안 된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댁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몇 년 전 딸을 시집 보내고 이듬해 남편까지 떠나보낸 어머님은 모처럼 집안의 식구가 늘자 이제야 좀 집에 사람 사는 분위기가 난다시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어요. 저한테 엄마랑 딸처럼 같이 쇼핑도 다니고 집안도 갖고 가자고 하셨어요. 그땐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남편이 귀뜸을 해줘서 알게 됐어요. 제게 회사를 그만두란 소리라는 걸요. 당신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집 돈줄은 우리 엄마야. 원래 우리 회사가 외할아버지 거였거든. 우리 아버지가 대릴 사유로 들어가서 회사를 물려받으신 거니까. 당신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엄마한테 잘 보여야 할 거야. 비록 내가 회사 대표로 있지만 엄마가 여차하면 내 동생한테 물려주실지도 모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당신은 엄마 옆에 있으면서 무조건 신임을 받아야 돼. 알겠지? 있는 놈이 더하다고 어떻게든 회사를 동생한테 뺏기지 않으려고 남편은 자기 엄마까지 포섭하려 들었어요. 모자간의 사랑보다는 이해관계가 앞서는 시댁 모습이 낯설기도 했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로마에 가서는 로마법을 따르랬다고 이 집에 사는 이상 이 집 논리를 따를 밖에요. 입사하고 1년도 채 안 된 회사를 그만두고 어머님 옆에서 비서 역할을 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어머님 말씀이 떨어지면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5분 대기조처럼 늘 어머님의 말에 귀를 세우고 있었죠. 대부분의 스케줄은 백화점 쇼핑이나 전시회 관람, 집안 꾸미기가 주였어요. 남들 보기에 팔자 좋은 사람들이나 가능한 생활 패턴이었죠. 하지만 온전히 누리는 입장이 아니라 옆에서 서포트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리 편하지만은 않았어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시시각각 변하는 어머님 기분을 맞춰가며 해야 했고 제 개인적인 계획은 하나도 세울 수 없었거든요. 심지어 메뉴조차 어머님 뜻대로 정하는 바람에 한창 먹고 싶은 게 많았던 임신 초기에는 많이 힘들었어요. 결혼을 한 이듬해 저는 딸을 낳았어요. 어머니는 이제 막 태어난 소녀딸을 위해 벌써부터 학업 계획을 세우셨죠. 꽤 실력 있는 보모까지 집에 들여서 말 그대로 조기 교육을 시작했어요. 아직 말도 못하는 젖먹이 애한테 무슨 필요가 있을까 싶은 것에도 어머님은 엄청난 돈을 투자하셨죠. 내 보기엔 돈지랄에 가까운 거였지만 그렇다고 입 밖으로 내뱉진 않았어요. 자식은 은연중에 부모를 닮는다고 저보다 1년 먼저 출산을 한 시누이도 어머님과 다를 바 없더라고요. 어머님이 고용한 유모를 만나보고는 얼마나 부러워하던지 순간 시누이 얼굴에서 시어머니를 봤네요. 올케 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처럼 필요한 걸 다 직접 해주는 시어머니를 만나서. 우리 시어머니는 애한테 먹는 거나 챙겨줄 줄 알지? 교육적은 완전 꽝이거든요. 오죽하면 내가 산후조리도 온전히 못하고 보모 찾느라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해댔겠어요. 언니, 정말 복받은 줄이나 아세요. 시누이는 어머님이 사다 놓으신 육아용품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정작 저는 별 감흥이 없는데 말이죠. 오히려 그 무렵 제 신경은 온통 남편한테 가 있었어요. 툭하면 회사 일이 바빠서 그런다며 외박을 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랑 애는 신경도 안 쓰고 서재에 들어가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기 일쑤였거든요.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여자의 촉으로는 아마도 여자랑 관계된 일 같았어요. 하지만 의심만 있을 뿐 물증이 없어서 남편한테 따졌다가 욕만 듣고 말았죠. 넌 내가 너처럼 할 일 없는 사람인 줄 아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 있으면 애한테 신경 좀 써. 오죽하면 우리 엄마가 며느리 놔두고 당신이 손녀딸 교육에 신경 쓰겠냐? 집구석에서 밥 먹고 뒹굴할 생각 말고 제발 생산적인 일 좀 하라고. 멀쩡히 일 잘하던 사람 집에 묶어놓은 게 누군데 남편은 말끝마다 저를 밥순이 취급이었어요. 아무리 허물없는 부부 사이라지만 이런 소리를 들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화딱지가 나서 나름대로 애 교육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릴 때부터 애한테 스트레스를 준 게 아닐까?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도 어머님은 불만이셨어요. 넌 도대체 애 낳은 것 말고 애한테 해준 게 뭐니? 난 우리 애들 키울 때 잠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애들 교육에 신경 썼는데 넌 잘 거 다 하자고 먹을 거 다 먹어가며 언제 애 교육을 하겠다는 거냐? 네가 친정에서 그렇게 못 배워서 모르겠으면 찾아서라도 해야지. 이래서야 원 내가 마음을 놓을 수가 있나? 내가 아주 소녀딸 걱정에 밤에 잠을 못 자겠다. 어머님, 우리 예지 이제 겨우 6살이에요. 그런 애한테 영어에 중국어, 코딩에 바이올린까지 얼마나 더 시켜야 직성이 풀리시겠어요. 어린애가 공부에 지쳐서 밤마다 파김치가 되어 돌아오는데 어머님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전요, 우리 애가 공부에 치여 사는 것보다 그 나이대에 즐길 수 있는 걸 즐기며 자라길 바래요. 애 인생을 생각해도 그게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더는 욕심내지 마세요. 어머나 세상에, 너 지금 시애미한테 딸 가진 유세 떠는 거냐? 그래, 네 새끼니까 어디 네 마음대로 키워봐라. 나중에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날이 올 테니까. 어머님과 한바탕 한 이후 저는 딸애가 다니던 어린이집을 제외하곤 다니던 학원을 모조리 끊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데리고 다니며 체험학습 위주의 교육을 시켰어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물들을 직접 보고 만질 수도 있는 동물 체험이나 또래 친구들이 모여서 직접 장난감을 만들고 가지고 놀 수 있는 공작 교실, 엄마와 함께 만드는 그림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었죠. 교육 방식이 달라지니 딸아이도 이전과 달리 표정도 밝아지고 활기차게 변해갔어요. 반면 어머님의 표정은 전보다 어두워졌죠. 제 딸아이 교육을 사이에 두고 저와 시어머니는 척을 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르러서는 아예 대놓고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어머님이 이러시니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 아주머니와 기사들까지 저에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그런 집안에서 숨쉬고 사는 것조차 버겁고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 딸이 행복하다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당시 제게는 제 딸이 유일한 가족이고 자식이고 친구였으니까요. 다행히도 딸아이는 어머님이 원하시는 스파르타식 교육이 아니어도 공부를 곧잘 했어요. 학과 성적뿐만 아니라 글짓기랑 미술 실력도 좋아서 교내외 대회에서 상을 쓸고 다닐 정도였어요. 손녀가 뭐라도 부족해야 그걸 빌미로 저를 잡을 텐데 어떻게 된 게 하는 것마다 다 잘하니 시어머니도 더는 저를 나무랄 수가 없었어요. 딸애는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성적이 좋아서 외고 입시를 준비하게 됐어요. 담임선생님 말로는 지금 성적이면 외고 합격도 걱정 없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어머님도 손녀딸 교육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죠. 그렇다고 제 교육 방식을 인정하신 건 아니고 제가 삐끗할 날만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던 거였어요. 제가 딸아이한테 집중하는 사이 남편은 밖에서 딴짓거리를 했어요. 퇴근하고 돌아오는 남편한테서 여자 향수 냄새가 자주 났고 와이셔츠에 여자 립스틱으로 보이는 자국들이 종종 묻어오기 시작했거든요. 전처럼 물증 없이 남편을 추궁했다간 오히려 내가 당하게 될까봐 이번에는 증거부터 착실히 모으기로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안 좋은 일이 터졌지 뭐예요. 뭐? 우리 오빠가 공금횡령을 했다고? 그럴 리가 없어. 당신도 잘 알잖아. 우리 오빠가 그런 짓을 벌일 만큼 강 큰 사람이 아니라는 걸. 혹시 당신이 잘못한 거 아니야? 나도 하도 기가 막혀서 담당자한테 몇 번이나 확인했어. 네 오빠가 빼돌린 회사 돈이 자그마치 5억이야 5억.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내가 쟤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쳐? 설마 너도 한통속인 거 아니야? 여보, 그걸 말이라고 해? 암튼 나 이번 일은 그냥 못 넘어가. 네 오빠 공금횡령으로 고발하고 죗값 톡톡히 치르도록 할 테니까 너도 그런 줄 알고 있어. 남편은 단단히 작정한 사람처럼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서 오빠를 찾아갔어요. 오빠는
죽어도 자기는 그런 짓을 벌인 적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어요. 올케 언니도 억울하다며 제 손을 잡고 한참이나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오빠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힐 뚜렷한 증거가 없었어요. 오히려 오빠가 했다는 정황 증거만 속속 나올 뿐이었죠. 그런데 안 그래도 오빠 일로 신경 쓰느라 머리가 복잡한 제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예요. 니들 갈라서라.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집 곳간에 손대는 것들하고는 더는 사돈 맺고 살 수 없다. 애미 너도 양심이 있다면 내 집에서 더는 살 수 없지 않겠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이랑 헤어지라니요. 저희 오빠 일로 심력 끼쳐드린 건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런 일로 저희 보고 이혼하시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린 이혼할 생각 없다고요. 그러자 남편이 끼어들었어요. 아니, 난 어머님 말씀에 동의해. 나 더는 당신 집안이랑 얽히기도 싫고 당신 얼굴만 봐도 화가 치밀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받아들여. 순순히 이혼 소리에 도장 찍으면 위자료 명목으로 당신 오빠가 횡령한 5억 무마해 줄게. 소송도 취하하고 대신 예지는 놓고 당신만 나가. 예지는 내가 키울 거니까. 혹여 예지 문제로 법정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면 위자료는 없어. 당신 오빠가 해먹은 5억 토해내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거야. 말도 안 돼요.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오빠 짓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나 예지 없이는 못 살아요. 위자료 안 줘도 되니까 예지는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요. 그때였어요. 2층 난간에 서 있던 딸이 굳은 표정으로 그러는 거예요. 싫어. 난 가난한 엄마랑은 못 살아. 그냥 아빠랑 할머니랑 여기서 살래. 나갈 거면 엄마 혼자 나가. 그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내 딸이 이럴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더군요. 그래, 우리 예지가 똑똑하구나. 돈 한 푼 없는 빈털터리 엄마가 널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겠니? 괜히 귀한 내 손녀 고생만 시킬 뿐이지. 애미야, 예지 말 들었지?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거라.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은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딸아이한테 받은 배신은 정말 깊은 상처를 남겼죠. 남편은 이혼하고 3개월도 안 돼서 재혼을 했고 저는 친정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혀 지냈어요. 오빠는 자기 때문에 동생이 이혼을 당했다는 사실에 미안해서 고개도 못 들었어요. 친정 부모님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셨죠. 그렇게 몇 달을 방 안에서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하루는 올케 언니가 제 방으로 들어와 그러더라고요. 아가씨, 예지 오늘 미국으로 유학 떠난대. 지 새엄마랑 같이 간다나 봐. 이번에 떠나면 언제 올지 모르는데 공항에라도 나가보지 그래? 그이가 동창한테 물어서 출국 시간 알아본다고 했으니까 옷부터 갈아입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자식을 이렇게 보낼 수는 없잖아. 마지막이라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몸이 먼저 움직였어요. 그리고 올케 언니와 함께 서둘러 공항으로 향했어요. 출국장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저 멀리 딸애가 걸어오는 게 보였어요. 딸의 이름을 부르려는 그때 딸애가 누군가를 향해 엄마라고 부르며 달려가더라고요. 딸애가 달려간 쪽을 보니 낯익은 여자가 보였어요. 바로 남편의 비서였죠. 비서는 제 딸과 팔짱을 끼고는 다정히 걸어갔어요. 그 모습을 보니 남편과 헤어지던 날 딸애가 했던 말이 불현듯 떠올랐어요. 가난한 엄마는 싫다던 그 말이요. 순간 온몸에 피가 끓어오르는 기분이 들더군요. 그래, 적어도 내 자식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게 제대로 살아보자. 그런 생각이 들고 나니 더는 지체하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기간이 길어서 저를 받아줄 회사도 없고 빈몸으로 이혼을 했기에 장사할 미천도 없었어요. 그때 떠오른 게 부모님 떡집이었죠. 예전처럼 떡을 사 먹는 사람도 드물고 명절 때나 반짝하는 매출로는 가게세 내기도 힘든 형편이라 가게 문을 닫을 생각 중이셨거든요. 아빠,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인터넷으로 팔아볼 테니까 아빠가 떡 좀 만들어주세요. 딱 3개월만 나 믿고 도와주세요. 아빠는 간절한 딸의 모습에 거절을 못하고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대학에서 마케팅을 전공하고
회사에서 하던 것도 그쪽 일이라 오랜만에 솜씨를 발휘하려니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인터넷 팔로를 만들고 SNS에 홍보 계정을 만들어 본격적으로 홍보에 나섰어요. 소비층을 분석해서 맞춤형 제품 생산에도 신경 썼죠. 포장 케이스와 맞춤형 스티커로 다른 떡집들과 차별화를 했더니 슬슬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맘카페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퍼져서 어린이집 생일 간식으로 주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다가 대학교 어학당 책거리 떡과 어르신들 아침 식사 대용 떡도 주문이 속속 들어오기 시작하더니 3개월도 안 돼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이 정도 매상이라면 가게를 접을 이유가 없었죠.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했던 부모님은 매출이 늘자 얼굴에 웃음이 돌기 시작했고 저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어요. 당연하죠. 삶에 의미가 생겼으니까요. 그렇게 3년 가까이 떡에 빠져 살던 저는 분점을 낼 정도로 성공했어요. 분점은 오빠네 내외가 맡아서 하게 되었어요. 회사에서 누명을 쓰고 쫓겨난 뒤 배달 일을 하며 생활을 이어가던 오빠가 아빠 밑에서 일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아직은 혼자 힘으로 떡집을 운영할 정도는 안 돼서 2호점은 판매를 위주로 하는 매장으로 꾸몄어요. 오빠가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추면 그때 자체적으로 떡을 만들기로 했죠. 한때 눈앞이 캄캄할 정도로 모든 걸 다 잃었던 우리 집 식구들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다시 살아났고 이제 남의 눈치 안 보고 살 정도는 벌게 되었어요. 그렇게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간 어느 날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딸이었어요. 한국에 들어왔다며 나를 만나고 싶다고 하더군요. 딸아이한테 당당한 모습을 보여줄 기회가 왔다 싶었어요. 그래서 백화점에 들러 멋진 옷도 사입고 약속 장소로 향했죠. 저를 보자마자 딸은 아이처럼 제게 달려들어 끌어안았어요. 그리고는 펑펑 울더라고요. 딸아이를 달래고 온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제가 딸아이를 오해했다는 걸 알게 되었죠. 당시 중3이던 딸은 아빠가 비서랑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 있던 차에 제가 빈손으로 이혼을 당하자 자기라도 이 집에 남아서 재산을 물려받아야겠다고 생각했대요. 엄마한테 말 안 한 거는 미안해. 하지만 그때는 비밀로 할 수밖에 없었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도 몰랐으니까. 딸애는 안방을 차지한 비서한테 꼬박꼬박 엄마라 부르며 환심을 샀고 그런 모습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딸애한테 의심을 품지 않게 되었죠. 제 아빠랑 새엄마를 떨어뜨려 놔야 동생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 딸은 일부러 외고 시험에 떨어진 뒤 할머니한테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고 혼자 가기 무섭다며 새엄마까지 달고 떠나게 된 거였어요.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새엄마가 수영 코치랑 바람을 피우는 걸 알게 된 딸은 증거 사진을 찍고 새엄마와 코치가 나눈 문자까지 캡처를 떠두는 치밀함까지 보였어요. 그렇게 모은 외도 증거를 들고 딸은 한국으로 돌아왔고 그걸 본 남편과 시어머니는 새 며느리를 내쫓았죠. 엄마, 그런데 내가 새엄마 휴대폰에서 문자를 보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예전에 외삼촌이 회삿돈 횡령했다고 그랬던 거 말이야. 그거 아빠랑 새엄마가 한 짓인 것 같더라고. 딸애가 건넨 문자 내용을 보니 그 두 인간이 제 오빠 서명을 위조해 가짜 지출 품위서를 작성하고 공금을 빼돌렸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이혼할 때 위자료도 한 푼 안 주고 내쫓은 거였죠. 화가 치밀어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빠한테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재산분할 청구 기간은 지났으나 다행히 이혼 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기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비서한테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도 진행했고요. 딸애가 가져다 준 남편의 외도 사실이 담긴 두 사람의 문자 내용과 인스타 사진 덕분에 가능했죠. 오빠는 오빠대로 공금횡령 누명을 씌운 남편과 비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어요.
강제 퇴사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요.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가 찾아와 소송을 취하해 달라고 하더군요. 소송을 취하하면 5억을 주겠다면서요. 이거 웃기는 사람들이네. 5억은 원래 니들이 나한테 줘야 했던 돈인데 왜 더 증거까지 나온 마당에 나보고 그거 받고 물러나라고? 당신들 수학 시간에 졸았어? 사책 연산도 안 되는 머리들이냐고. 오빠한테 들어보니 당신이 아버님한테 회사 물려받은 뒤로 회사 실적이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 우리 결혼 이후 늘어난 당신 재산만 해도 얼만데 내가 그깟 5억에 퉁쳐줄 것 같냐고. 꿈 깨셔. 난 내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다 받아낼 거야. 그동안 그 집에서 당한 온갖 수모와 심적 고통까지 다 돈으로 받아내서 금융치료 제대로 할 거라고. 그러니까 개소리 집어치우고 꺼져. 소금 뿌리기 전에 꺼지라고. 저는 말을 끝내자마자 가게에서 소금을 잡아들고 나와 못돼 처먹은 모자한테 뿌려댔어요. 그러자 머리에 굵은 소금을 잔뜩 뒤집어 쓴 모자가 도망치듯 하더군요. 이후 소송을 통해 합당한 재산 분할을 받은 저는 현재 딸과 함께 살고 있어요. 오빠가 벌이고 있는 소송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변호사 말이 증거가 확실해서 큰 이변이 없는 한 승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마음고생을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돈이겠지만 그래도 악착같이 받아내라고 했어요. 한때는 삶의 의욕까지 사라져서 안 좋은 생각까지 했던 저는 지난날은 훌훌 털고 다시 돌아온 봄날을 만끽하고 있어요. 또한 그동안 열심히 일한 덕분에 딸 앞에서 당당한 엄마로 설 수 있어서 뿌듯하기만 합니다. 앞으로도 열 아들 안 부러운 딸내미야 행복하게 살아보려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3년차 여성이에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개들이 사람보다 인간 서열을 훨씬 정확히 구분한다는 사실을요. 사람은 나이나 재산, 사회적 위치를 통해 서열을 가늠하잖아요. 하지만 개들은 단번에 인간 서열을 간파해 알아본대요. 과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 오래전 만화책에서 읽은 얘기지만 실생활에서 보면 그 말이 틀리지만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례로 저희 친정에서 기르는 애완견 쫑이만 봐도 그랬거든요. 저희 집에 데려온 첫날 엄마 앞에서 발랑 자빠져 눕더니 바로 배를 보이며 복종하는 포즈를 취하곤 그 다음엔 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빠 순으로 나름의 서열을 매기더군요. 누가 봐도 저희 집 서열 1위는 아빠였기 때문에 처음엔 녀석이 서열을 잘못한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쫑이가 우리 집에 온 지 9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날의 쫑이 행동은 돗자리를 펴야 할 정도로 정확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모님 밑에서 38년을 살아온 저도 몰랐던 우리 집 실세를 쫑이는 단번에 간파했으니까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에 대해 대단히 오해를 하고 살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 건가 봐요. 저희 부모님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한 동네에서 나고 자란 국민학교 동창이에요. 성별이 달라서 중고등학교는 달리 다녔지만 한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학창시절을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두 분이 청소년기 때 함께 찍은 사진이 많은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아빠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셨고 엄마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언젠가 엄마가 그러시는데 아빠가 엄마를 너무 좋아해서 제 입으로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 사실 저희 엄마가 한 미모하시거든요. 고향에서도 엄마를 노리는 남자들이 줄을 섰다는데 엄마가 하도 수줍음이 많아서 남자들이 다가오면 기겁을 하는 통에
연애 한번 못 해보고 덜컥 아빠한테 잡혀 결혼까지 했대요. 지금도 아빠 앞에서 화장 안 한 맨얼굴 보이는 걸 기겁할 정도로 천상 여자인 엄마를 보면 그 당시에 엄마가 연애에 얼마나 쑥맥이었을지 안 봐도 비디오죠. 오죽하면 저희 부모님과 고향 친구인 제 시아버지도 저희 엄마를 두고 천연기념물이라고 했겠어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과 같은 고향 출신이세요. 시아버지는 저희 부모님과 동창이시고 시어머니는 2년 후배거든요. 저랑 남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는 명절 때마다 두 집이 함께 한 차로 본가에 내려가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양가 부모님 사이가 꽤 좋았거든요. 그 좋았던 관계가 깨진 건 저희 부부의 결혼 때문이었어요. 저와 남편의 학력차가 심해서 시댁에 반대가 있었고 이에 자존심이 상한 저희 아빠가 시아버지 자존심을 밟는 바람에 반세기 우정에 금이 가고 말았거든요. 공부가 적성에 맞지 않았던 저와 달리 남편은 어릴 때부터 영재 소리를 들을 정도로 공부를 잘했어요. 저학년 때부터 벌어진 성적 차이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벌어졌고 대입을 앞둔 시점에는 극과 극으로 아주 멀리 떨어져 버리고 말았죠. 남편은 카이스트에 들어갔고 저는 전문대조차도 다 떨어졌으니까요. 저희 집이 잘 살았던 덕에 이전까지는 저희 부모님이 늘 목에 힘을 주고 사셨지만 자식들 대입 결과가 나온 이후로는 정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새로 차를 바꿨다며 시아버지 앞에서 차 자랑을 하던 아빠는 시아버지의 아들 자랑 앞에서 맥없이 무너졌고 아빠가 결혼기념일 날 선물로 사준 다이아 반지를 손에 끼고 시어머니 앞에서 한참 손부채질을 하던 엄마는 아들이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았다며 걔는 누굴 닮아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지 모르겠다는 시어머니 말에 냉수만 벌컥대고 마시게 됐죠. 그리고 그런 일이 있는 날에는 어김없이 제게 잔소리를 해댔어요. 이놈의 기집애, 그러게 공부 좀 하라고 했잖아. 엄마가 매번 자식 때문에 명자 고년 앞에서 기죽어 살아야겠어? 우리가 너한테 학원을 안 보내줬니? 과외를 안 시켰니? 숟가락으로 떠먹기만 하면 되는 공부를 왜 안 해서 정말 창피하게 해? 여보, 나 얘 때문에 정말 못 살겠어요. 당신이 얘 좀 어떻게 해봐요. 요즘 같은 세상에 대학도 못 나와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이러나 몰라. 엄마의 닥달에 아빠가 찾아낸 방법은 대학이 운영하는 평생교육원이었어요. 어머 여보, 그런 데가 다 있어요? 기왕이면 명문대에서 하는 걸로 합시다. 명자 앞에서 기아 안 줄게. 그렇게 해서 저는 팔자에도 없는 서울대 평생교육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아우 무슨 쪽팔리게 서울대야. 나 안 가. 친구들이 뭐라 그러겠어? 내 성적 뻔히 아는데 변두리 대학도 아니고 서울대? 아, 나 싫어. 안 가. 자고로 대학은 이름이 있어야 돼. 특히 너처럼 공부 지지리도 못하는 애한테는 대학 한판이 생명이야.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학교 가거든 서울대 마트 크게 붙은 걸로 필통이랑 컵 같은 거 잔뜩 사와. 엄마가 돈 줄 테니까 학교 마크 크게 붙은 걸로 사야 돼? 그렇게 제가 사다 나른 서울대학교 굿즈만 해도 기백만 원은 됐을 거예요. 아빠는 거래처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산 거라며 선심 쓰듯 선물했고 엄마는 개모임 나갈 때 들고 나가서 서울대생 딸을 둔 엄마처럼 생색을 냈어요. 지금 생각해도 부끄러워서 고개가 절로 숙여지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이런 엄마 아빠의 행동에 절대로 속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제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였어요. 남편과 제가 같은 학교를 다닌 탓에 제 성적이 전교 밑바닥을 쓸고 다니는 사실을 두 분은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두 분과 관계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조심하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은 한순간의 실수로 물거품이 됐지 뭐예요. 오랜만에 고향 친구들을 만나 술자리를 갔던 아빠는 술 기운에 알딸딸해지자 차 트렁크에서 서울대 굿즈를 들고 와 하나씩 돌렸어요. 다행히 그날은 시아버님이 급한 볼일이 있어서 모임에 안 나온 날이라 별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아빠가 하나씩 받아.
내 딸이 다니는 서울대에서 만들어 파는 거야. 라는 멘트를 날린 그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난 시아버지가 아따 쓰글 놈 사기꾼 다 되어부렸네. 시방 네가 딸이 둘이여 셋이여. 그러지 않고서야 서울대 들어갈 딸내미가 없을 거인디. 안 그냐? 고등학교도 꼬레비로 나온 꼴통이 대학을 가야 겉도 서울대를? 아따 지랄 연병을 해라. 시아버지의 등장에 아빠는 순식간에 술이 확 깨버렸어요. 이미 뱉어버린 말을 주워 담을 수도 없고 그저 대감마님 처분만 기다리는 돌쇠놈처럼 그 자리에 망부석이 되어 입을 꾹 다물고 있을 뿐이었죠. 안 그래도 평소 돈 좀 있다고 자신을 무시했던 저희 아빠한테 감정이 안 좋던 시아버지는 쾌재를 부르며 친구들 앞에서 아빠를 쪼아대기 시작했고 아빠는 온갖 수모를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온 아빠는 3일 밤낮을 속이 탄다며 얼음물을 들이키셨고 4일째 되는 날 유학원을 찾아가 제 성적으로 대학에 갈 수 있는 나라면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추천해달라고 생떼를 쓰셨어요. 그렇게 아빠는 몇 개의 외국 대학 홍보 책자를 받아오셨고 그걸로 TV 앞에 앉아 드라마를 보던 제 뒤통수를 사정없이 후려치셨어요. 왜 그래? 아빠 또 술 마셨어? 왜 가만히 있는 사람 뒤통수를 치고 그래? 안 그래도 나쁜 머리 더 나빠지면 아빠가 책임질 거야? 야, 딸내미, TV 안 끄냐? 나가 시방 속이 아니여. 우라지렴의 딸년 때문에 말이씨. 넌 누구 닮아 대가리가 그 문양이냐? 어찌키 허구많은 대학 중에 한 군데도 못 가서 나를 요렇게럼 속을 뒤집어 놔야? 이? 길게 말할 거 없고 이 중에 하나 골라봐야. 돈 주면 뒤가는 외국 대학이란께 어디든 가서 졸업장 하나 따와 불어. 나가 그 졸업장으로다가 썩을 놈의 종태 새끼 주둥이를 콱 꼬매불란께 퍼뜩 안 고르고 뭐하냐? 그럼 서울대는 어쩌고? 네 미를 서울대는 얼어 죽을 서울대여. 그것이 니네 학교도 아닌데 이참에 확 접어불고 해외에서 졸업장 하나 따와불면 네 인생도 레벨업 되는 것인게. 아베 말 듣고 가불어. 나가 딸내미 공부하는디 고간 학비 못 대 죽었냐? 기둥뿌리를 뽑아서라도 대줄란께. 암치롱 말고 딸내미는 거 가서 증만 하나 따와야. 증. 어느 영화에는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고 했지만 저희 아빠는 돈만 있지 가오가 없어서 결국 저를 저 멀리 미국으로 보내고 말았어요. 영어라곤 욕밖에 못하는 제 수준에 대학 수업을 어떻게 받나 그렇게 걱정했는데 막상 홍보 책자에 나온 대학을 찾아가 보니 괜한 걱정을 했다 싶었어요. 4층짜리 건물 중 한 층을 통째 학교로 사용하는 그 대학은 길고 화려한 학교 이름과는 달리 개척교회 수준의 아담하고 단촐한 강의실 몇 개를 둔 곳이었거든요. 학생은 모조리 한국인이고 교수도 모두 한국인이었어요. 한마디로 돈은 있고 머리 안 되는 애들이 오는 불량대학이었죠. 그래도 웃긴 건 정부에 정식 등록이 돼 있어서 학위도 나오고 홈페이지도 그럴듯하게 있더라고요. 직접 와서 눈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엄청 대단한 대학처럼 포장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2년을 보내는 동안 제가 사용한 영어라곤 Hi, sorry, 고작 이 정도였어요. 한인 홈스테이에서 한식을 먹고 한인 컬리지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고 한국 친구들과 한인타운에서 놀다 보니 2년은 훌쩍 지나갔고 출석 일수만 채우면 주는 졸업장을 들고 당당히 한국으로 금이 환영할 수 있었죠. 공항에 마중 나온 아빠는 2년 만에 보는 딸내미 얼굴도 뒤로 한 채 그놈의 졸업장부터 찾아댔어요. 정작 그 학교를 졸업한 제게도 생소한 장황한 영문으로 구색을 맞춘 영문 졸업 증서를 가슴에 안은 아빠는 세상을 다 얻은 사람처럼 좋아했어요. 돈 들인 보람이 있다면서요. 몇 년 전 저희 시아버지한테 호되게 당했던 그날의 수모를 되갚아주려고 아빠는 집으로 동창들을 불러 모았어요. 돈으로 따다시피 한 제 졸업장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보여주시며 미국 유학을 다녀온 딸내미 자랑을 입이 닳도록 하셨어요. 그 모습에 시아버지는 마지못해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물과 기름 같은 두 분을 보면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사실 부모님들께는 말씀 안 드렸지만 그 당시 저와 남편은 4년 가까이 비밀 연애를 이어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나마 그 알량한 학이라도 따올 수 있었던 건 똑똑한 남편이 저를 대신해 매번 과제 레포트를 대필해 주었기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 레포트를 맡기고 제가 했던 건 쇼핑이었어요. 하지만 내 몸을 치장하기 위한 쇼핑이 아니라 시장 동향을 잇기 위한 일종의 투자였죠. 제가 공부머리는 없지만 패션 쪽엔 꽤 감각이 있어서 한국에 돌아가면 편집샵을 하나 차릴 생각이었거든요. 전 미국에 있을 때 짬짬이 피팅 모델을 하면서 사업 자금을 모았고 거기다 아빠가 보내주시는 생활비랑 용돈도 차곡차곡 모아두었어요. 사람은 누구나 먹고 살만한 재주 하나쯤은 가지고 태어난다잖아요. 제가 가지고 태어난 재주는 바로 패션 관련 사업 능력이었던 것 같아요. 공부하려고 자리에 앉아 책만 접으면 그렇게 잠이 쏟아지더니 패션 잡지를 볼 때는 눈이 그렇게 초롱초롱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제 길을 찾을 수밖에요. 아빠가 그렇게 바라던 학위를 따온 덕에 아빠는 제 샵을 오픈하는데 꽤 큰 금액을 투자해 주셨어요. 어디까지나 공짜가 아닌 투자였기에 순이익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매달 일정 금액을 상환하는 조건이었죠. 저희 아빠가 딸바보인 건 맞지만 돈 관련해선 철저하시거든요. 어릴 때부터 부모 돈도 공짜가 아니란 걸 배워온 덕에 그리 놀랍지도 않은 제안이었어요. 당시 미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동네를 우리 집 앞마당 나가듯 쏟아내며 익힌 패션 동향을 바탕으로 유니크한 디자인부터 데일리룩에 이르기까지 구색을 맞췄죠. 취향은 달라도 제 샵에 들어온 이상 뭐라도 하나 사들고 나가게끔 전략을 짰어요. 그 전략은 적중했고 매출은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30% 이상 더 나왔어요. 첫 달 순수익을 정산해보니 대기업 관리급 월급 정도는 떨어지더라고요. 처음엔 SNS와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시작했고 저희 샵을 방문했던 손님들 대상으로 땡톡으로 할인 이쿠폰과 신상품 블러셔를 보내서 고객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어요. 그렇게 3년 만에 저는 샵을 확장 이전하게 되었고 매장 직원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제가 사업에 사활을 건 시간 동안 군대를 다녀온 남편은 졸업 후 바로 영구직으로 대기업에 취직이 됐어요. 둘 다 자신의 밥벌이 정도는 책임질 상황이 되자 그동안 안고 있던 폭탄을 터뜨리기로 했죠. 바로 우리의 결혼 말이에요. 그렇게 디데이를 향해 가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은 변수가 생긴 거예요. 아버님은 수십 년 동안 남의 가게에서 일하시다가 생애 처음 당신 소유의 카센터를 장만하셨는데 하필 그 건물이 무허가라서 보상금도 한 푼 못 받고 철거당하게 된 거예요. 아버님과 계약할 당시 아무 문제 없을 거라고 단언했던 전 주인은 잔금을 받자마자 전화번호도 바꾸고 사라져버린 터라 손에는 아버님 혼자 고스란히 떠안게 된 거죠. 그 일로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게 된 시아버지는 시리에 빠져선 죽어라 술만 들이부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다 못한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를 찾아와 한 번만 살려달라고 부탁했죠. 숙자 언니, 우리 남편 좀 살려주라. 이러다 생사람 잡겠다니까. 많이도 안 바래. 딱 1억만 빌려줘.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돈 꼭 갚을게. 얘는 나한테 그럴 돈이 어딨니? 그것도 1억씩이나. 너도 알잖아. 우리 집 양만 돈 문제는 깐깐한 거. 나도 이날 이때까지 생활비 받으며 살고 있어. 니네 사정 딱한 건 알지만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어.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종태씨 보러 우리 그이한테 말 좀 잘해보라 그래. 언닌 참 둘 사이 몰라서 그래? 동창 좋다는 게 뭐요? 내 남편 언니 친구이기도 하잖아. 친구가 안 도와주면 누가 도와주냐? 언니 내가 부탁할게. 형부한테 말 좀 잘해주라. 응? 그간 자식들 문제로 사이가 벌어지긴 했어도 어릴 때부터 한 동네서 나고 자란 정 때문인지 엄마는 그냥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었나 봐요. 그래서 아빠한테
돈 좀 빌려주란 얘기를 꺼냈고 아빠는 엄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딱 잘라 거절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다음날 아빠는 제 시아버지한테 1억을 빌려주었어요. 시아버지는 저희 아빠가 빌려준 1억에 대기업에 다니는 아들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다시 카센터를 열 수 있었어요. 그 바람에 남편은 결혼을 미루자고 하더라고요. 현재 상황으로는 집세는커녕 월세집 보증금도 마련 못할 것 같다면서요. 돈 때문이면 내 돈으로 시작하자. 우린 아직 젊고 직장도 있는데 뭐가 두려워. 일단 저지르면 다 길이 생기는 법이니까 못 먹어도 고. 아빠를 닮아서 배포가 큰 저와는 달리 남편은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 쉽게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입장에선 언제까지고 남편만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죠. 집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선자리를 들이미는데 언제까지 거짓말만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어요. 그래서 단판을 짓기로 했어요. 야, 나도 더는 못 기다리니까 선택해. 지금 결혼하든 아니면 헤어지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내가 너보고 집을 해오라디 아니면 공주처럼 모셔달라디. 돈은 나한테 있고 너한텐 비전이 있는데 뭐가 두려워서 빌빌대. 왜? 여자 돈 쓰는 게 쪽팔려서 그래? 그깟 게 뭐가 대수야. 그런 걸로 치면 난 이날 이때까지 네 앞에서 공부 못한다고 쪽을 다발로 팔고 살았어. 그래도 이렇게 뻔뻔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양당 간에 결정해. 쪽 한번 팔고 나 잡을래? 아님 쪽 안 팔고 나 놓칠래? 그러자 남편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으로 에이,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사냐? 차라리 쪽팔리고 말지. 그래 하자. 해. 결혼하자고. 앞으로 우리는 험난한 봉우리를 2개나 더 넘어야 했지만 헤어질 수 없다면 죽기 살기로 덤빌 수밖에 없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 그 사실을 알렸고 예상대로 양쪽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닐 정도였죠. 그리고 그날부터 우리는 매일같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찢는 심정으로 살아야 했어요. 그렇게 전쟁 같은 일주일이 지나고 그 주 주말 시아버지가 가족들을 대동하고 저희 집으로 쳐들어왔어요. 저희들 결혼 얘기가 나오고 처음 얼굴을 마주하게 된 양가 아버지들은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상대의 목덜미를 물어뜯을 것처럼 으르렁댔어요. 양가 엄마들이 아니었다면 혈흔이 낭자한 투견판이 될 뻔했죠. 입을 먼저 연 사람은 저희 아빠였어요. 거두절미하고 이 결혼은 안 돼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여. 나가 저 쓱을 놈의 종태놓은 낯짝을 보는 것도 이 순간이 마지막인 게 더는 토달지 말고 끝내더라고. 아따, 간만에 네가 울은 말도 안 해 그려.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여. 어디 데려올 여자가 없어서 이딴 집구석 딸을 데려와야? 애비를 보면 그 자식을 안다고? 나가 모르면 몰라도 이것은 아니지. 내 아들이 누구여? 태어남시롱 이날까져 천재 소리 듣다 장학금 받고 카이스트 간 놈이여. 그런 인재가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똥통 전문대 출신을 만났다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해여. 암 긁고 말고. 뭐여? 누가 똥통이래? 미국 정부에서 승인한 정식 대학이여. 니놈이 미국은 가봤는가? 아따, 안 가봤으면 말을 허들 말어. 네가 모르면 듣부잡이고 똥통이여? 반백살 넘어서 부동산 계약 하나 제대로 못하는 놈이 헐 말은 아니지. 오죽하면 지 옆에 내 앞세워 동구걸과정 보냈겠어. 나가 빌려준 1억 기억하제? 옛말에 그런 것이 있어. 남의 돈 꿔쓰는 놈은 괴기도 숨어서 먹으라고 말이시. 야야, 넌 앞으로 괴기를 먹고 잡아도 내 눈에 안 띄는 데서 먹어야 할 것이여. 내 피 같은 돈 1억 갖기 전까져. 암만 알겠냐 이 썩을 놈아. 아이고, 그라면 그렇지. 네가 그 소리 왜 안 하나 했다. 근데 어쩌을까나? 나가 시방은 먹고 대접을래도 수중에 돈이 없는디. 낭중에 니놈 향냄새 맡고 병풍 뒤에 나자빠져 있을 때 저승가는 노잣돈으로 던져줄란께 받으려면 그때나 받든가. 그것이 싫으면 받지 말고. 막말로 나가 돈 빌릴 때 차용증을 썼냐 각서를 썼냐
1억인지 2억인지 나가 돈 받아라는 증거가 있긴 하냐고. 그니께 난 배째 뿔난다. 분위기는 점점 사나워졌고 급기야 돈 못 갚겠다고 나오는 시아버지한테 광분한 아버지는 골프채를 들고 나와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그 바람에 집안에 있던 사람들은 집안을 휘젓는 아빠를 피해 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야 했죠. 애들이 보면 어른들이 신이 나서 잡기놀이 한다고 했을 거예요. 더는 안 되겠다 싶어 경찰에 신고라도 해야 하나 고민하던 그때 안방문을 열고 엄마가 나왔어요. 하얀 백바지를 입고 입술엔 빨간 립스틱을 바른 채 말이죠. 그 모습은 마치 한때 껌 좀 씹던 70년대 랄라리와 흡사했어요. 골프채를 든 아빠를 피해 도망다니던 사람들은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멈춰 섰어요. 아직 사태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아빠뿐이었죠. 그때였어요. 야, 오만보기, 그 짝딱이 안 놓냐? 그 소리에 아빠는 홀린 듯 고개를 돌렸고 그 순간 얼굴로 날아온 엄마의 발바닥에 그대로 바닥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곤 겁먹은 얼굴로 그러더군요. 숙자야, 니 꼬라지가 뭐다냐? 백바지 안 입기로 우라배랑 철석같이 약속했자녀. 웜에 빡쳐불어. 나가 시방 입고 잡아 입었냐? 그게 왜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고 지랄들이여. 너희들이 나를 무등산 백바지가 아니라 인간 고숙자로 만나고 잡으면 이라고 눈깔이 뒤집고 지랄 발광은 하지 말았어야지. 안 그냐 이 쓱을 잡놈들아. 그러고 허종태 니 이리 오니라. 나가 딴 것은 참아도 신용 없는 것은 참들 못해. 1억 처먹고 배째라는 것이냐 시방? 네가 일하고 나오면 나가 됐네 그냥 먹고 떨어지소 일할 줄 알았냐? 나가 배째고 등 따서 네 우정육부를 탈탈 털어버릴라니까 네 이리 오니라. 싸게 안 오고 뭐하냐? 이날 최종 빌런은 아빠가 아니라 우리 엄마였어요. 학창시절 광주바닥을 쓸고 다니던 무등산 백바지 고숙자. 그동안 제가 모르고 있었던 엄마의 실체였죠. 아빠도 시아버지도 고등학생 때까지 저희 엄마한테 맞고 자랐다는 사실을 저는 그날 처음 알았어요. 엄마가 뛰어난 미모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연애 한 번 안 하고 살았던 건 남학생들이 겁을 먹고 다가오지 않아서였어요. 게다가 아빠가 엄마를 서울로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엄마를 피해 도망온 걸 숙자 이모가 엄마한테 알려준 덕분에 엄마는 아빠를 찾을 수 있었던 거고요. 어떻게든 아빠한테서 엄마를 떼내려고 3대 독자 아들을 방귀자에 태워 서울까지 올려보냈던 친할아버지는 아들 자취방에서 자고 있는 엄마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이렇게 된 이상 인간이라도 만들어 쓰자는 심정으로 조건을 걸었대요. 조건은 바로 엄마의 트레이드 마크인 백바지를 벗고 조신한 여자로 다시 태어나라는 거였죠. 비록 날라리긴 했어도 아빠에 대한 마음은 일편단심이었던 엄마는 그날 이후 백바지를 벗고 제가 아는 현모양처의 모습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아버님께 1억을 빌려주게 된 것도 그 옛날 자신에게 귀한 정보를 주었던 숙자 이모, 아니 저희 시어머니에 대한 고마움 때문이었던 거죠. 이날 사건으로 남편과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고 엄마의 무력 때문은 아니고 남편이 저 아니면 평생 독신으로 살겠다고 선언한 덕분이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시간이 흘러 벌써 저희 부부는 결혼 3년차가 되었네요. 요즘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입가에 웃음이 돌곤 해요. 우리 집 종이가 보았던 서열 1위 우리 엄마.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길 바랄 뿐입니다. 우여곡절 많고 퉁탕대지만 웃음 나는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꽃길들 걸으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아버지 엄마가 차례대로 돌아가시고 친척들이 저를 맡으려고 하지 않아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처음에는 삼촌들 이모들이 믿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렸죠. 보육원에서도 학교에서도 힘든 일이 많았거든요. 학교에서는 제가 보육원에 있다는 걸 알면 아이들이 놀아주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소문이 나서 주변 애들 모두 저를 피하더라고요. 보육원에서도 아이들끼리 기싸움 같은 게 있어서 편하지 않았죠. 그런 시간들을 보내며 저는 희망을 조금씩 잃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보육원을 맡을 새 수녀님이 오셨어요. 원래 보육원을 맡았던 수녀님은 지병 때문에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어요. 새로 오신 수녀님은 저희 잠자리 이불부터 다 바꾸시고 공부할 공간도 따로 마련해 주셨어요. 얘들아, 니네가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좀 더 규칙적으로 공부를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수녀님이 적어준 순서대로 공부방을 이용하는 거야. 알았지? 수녀님은 우리가 공부하는 데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고 먼저 책 읽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저와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같이 공부하고 책을 읽게 됐죠. 그 후로 저는 학교에서 소외를 당하고 외로우면 책을 붙잡게 됐어요. 그랬더니 성적이 점점 올랐고 고아라고 무시하던 애들도 저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중학교 때는 반에서 5등 안에 꼭꼭 들었고 선생님들은 그런 제가 기특했는지 일부러 공부를 봐주기도 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반에서 10등 안의 성적을 유지했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을 나가야 됐기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요. 할 수만 있으면 대학을 가고 싶었지만 지낼 곳을 찾기도 어려운데 불가능한 일 같았어요. 그때 수녀님이 성당에 다니는 공부방을 하시는 아주머니와 연결해 주셨어요. 아주머니는 제가 대학에 붙으면 공부방에서 지내게 된다고 했어요. 대신 아이들 가르치는 보조교사를 하는 조건이었죠. 저는 무조건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 생기니 공부하는 데에도 힘이 났어요. 수녀님, 정말 감사해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어떡하나 걱정했는데 지낼 곳이 생겨서 이제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한테 감사할 거 없어. 다 수연이 네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잘 본 거지.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꼭 들어가. 저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이렇게 절 도와주시는 분들 생각해서라도 힘을 내야죠. 잘할게요. 저는 그때부터 하루 4시간씩만 자면서 밥 먹는 시간에도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원하던 대학의 영어교육과에 갈 수 있었어요. 보육원을 떠나던 날, 저는 수녀님을 잡고 펑펑 울었어요. 저는 수녀님 아니었으면 이런 날이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너무 좋은데 막상 나가게 되니까 너무 섭섭해요.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찾아오면 되는데 뭘 울어. 밥 잘 챙겨 먹고 너무 공부만 하지 말고 이제 놀기도 해. 알았지? 수녀님도 건강하세요.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 잘 돼서 꼭 인사하러 올게요. 라며 수녀님을 꼭 안아드리고서 보육원을 나왔어요. 공부방에서 처음 자던 날은 혼자 있는 게 낯설고 외로워서 계속 울었죠. 그래도 아주머니가 편하게 해주셔서 곧 적응할 수 있었어요. 학교를 다니느라 바빠지기도 했고요. 수업을 듣고 공부방에서 애들을 가르치면서 틈틈이 편의점 야간 알바도 했어요. 학교 공부도 잘해서 장학금을 타야 됐기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힘들었어요. 그걸 본 아주머니는 제게 좋은 가외자리를 소개시켜 주셨어요.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고 힘들 텐데 가외를 하면 그래도 편의점에서 일하는 것보다 나을 거야. 애들 둘 다 중학생이고
수학하고 영어 2과목 할 거니까 잘해봐.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신세만 져서 어떡하죠? 그런 말 마라. 수연이 오고서 우리 공부방 애들 늘었잖아. 나도 애들 성적 많이 오르면 조금씩 수고비 떼줄게. 아주머니는 정말 성적 오른 애들의 수고비를 주셨고 저는 가회비와 그 돈으로 생활비도 하고 저금도 했어요. 조금씩이지만 매달 보육원에 돈도 보냈고요. 그렇게 바쁜 대학 4년을 마치고 저는 입시학원 영어 강사로 취직했어요. 교원 자격증도 땄지만 학교의 교사로 발령받기까지 좀 기다려야 되더라고요. 학교 선생이 되는 것보다 제 생활이 급했기 때문에 먼저 취직이 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계속 공부방에서 지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방 하나에 작은 주방에 딸린 방을 구해서 나름 이사를 했을 땐 그렇게 뿌듯할 수 없었어요. 본격적으로 학원 일을 하면서 보육원에 정기적으로 보내는 돈도 늘렸어요. 명절이면 아주머니도 찾아뵙고요. 수녀님은 은퇴하셔서 수녀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뵐 수 없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학원에서 좋은 인연을 만나게 됐어요. 다른 학원에서 스카웃된 수학 강사였는데 첫눈에도 인상이 좋고 착해 보였어요. 실력도 있고 잘 가르치는데 학생들 질문에도 성의껏 대답해줘서 굉장히 평이 좋았어요. 저도 그 사람한테 호감을 느꼈죠. 제가 마지막 수업이 밤 11시에 끝나는 날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박소연 선생님, 저하고 야식 같이 드실래요? 제가 너무 배가 고픈데 혼자 먹으려니까 좀 그래서요. 생각 없으시면 그냥 옆에라도 있어주세요. 라는데 그 모습이 그렇게 순수해 보일 수가 없었어요. 저희는 그날 첫 만남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사귀게 됐고 1년 정도 만남을 이어간 후에 그 사람이 저에게 청혼을 했어요. 나도 종호 씨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내가 어떤 처진지 알잖아. 나 같은 며느리 시댁에서는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걱정돼. 내가 말했잖아. 나도 친엄마 돌아가시고 새어머니라고. 여동생도 새어머니가 데려오셨고 나하고 별로 안 친해. 같이 산 지도 오래됐고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 좀 돼서 힘든 일 없을 거야. 내가 결혼한다고 하는데 새어머니가 뭐라고 하겠어? 그래도 어머니 입장에서는 며느리를 보는 건데 신경 쓰이실 거야. 아들이 또 있는 것도 아니고 종호 씨 하나인데 사돈 집안을 안 보겠어? 내가 진짜 내 얼굴에 침 뱉는 것 같아서 얘기 안 했는데 나랑 새어머니 그럴 사이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 마. 라며 아주 깊은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새어머니가 많이 차갑고 자기한테 관심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사이가 좋지 않겠거니 하고 인사를 갔는데 정말 쌀쌀만 따는 게 뭔지 알겠더라고요. 결혼까지 생각했으면 나에 대해 알고 있을 테니까 긴 말은 안 할게. 나한테 정 같은 거 바라지 마. 나도 그런 거 안 바랄게. 근데 할 도리는 하고 살아야 된다. 그래도 내가 그동안 종호 키워준 공은 있잖아. 내가 그 정도는 받을 자격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그 사람 표정이 일그러지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어머니는 그 사람을 제대로 돌봐준 적이 없었대요. 항상 자기 딸만 챙겼고 딸한테는 온갖 비싼 거 다 해주면서도 그 사람한텐 용돈도 제대로 준 적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 지난 일이고 나한테 그런 건 괜찮지만 결혼해서 당신한테 그러면 나도 그땐 참지 않을 거야. 새어머니가 이상한 짓 하면 바로 나한테 말해. 라고 했지만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남편하고 시어머니 사이를 편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순진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 후 학원 다니느라 바쁘면서도 시어머니가 집에 불러 도우미처럼 부려먹는 것도 묵묵히 참았었죠. 시어머니는 학원으로 전화까지 해서 자기 친구 딸 결혼 부조금을 저한테 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 용돈에서 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것보다 더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용돈 드린 지 얼마 안 됐고요. 저도 계획이 있고
저희 생활비도 써야 해서요. 너 되게 웃긴다. 내가 50만 원을 달랬니? 100만 원을 달랬니? 그깟 10만 원을 더 준다고? 니네가 생활을 못하지도 않을 거면서 그렇게 야박하게 구니? 막말로 내가 종호 친어머니여도 이랬겠어?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어머니가 그 사람 친어머니 아니라고 그럴 거면 그 사람 몰래 돈을 더 드리지도 않았죠. 저희도 적금 들어가고 보험 들어가는 것도 있고 대출도 갚아야 돼요. 생활비가 넉넉한 게 아니라서 사실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니네가 뭘 그렇게 먹고 쓰고 살 일이 많다고 그러냐? 니네 가만 보면 진짜 해놓고 사는 거 가관이더라. 아주 남들 하는 건 다 하려고 하던데 니들한테 그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니? 아니 닦아놓고 얘기해서 니들이 김치에 밥 마른 것만 먹고 살아도 감지덕지지. 특히 너 안 그래? 보육원에서 살다가 지 집 갖고 사는 것만도 황송해야지. 뭘 그렇게 해놓고 살려고 하는 게 많아. 좀 주제에 맞게 해놓고 살아. 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전화를 끊더군요. 저희는 그때 20평짜리 전셋집에 살고 있었고 사치를 부리는 것도 없었어요. 남들 하는 것만큼만 하고 살았고 더 안 쓰고 살았죠. 시어머니 눈에는 그것도 저희한테 감지덕지라는 건데 정말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참는 데까지 참아보자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시어머니를 싫어해서 명절 때도 잘 안 가려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남편을 주변에 나쁘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남편한테 하면 분명히 한 소리 할 거고 그러면 시어머니는 남편을 더 나쁜 사람을 만들 테니까요. 하지만 제가 참는 것도 딸을 낳으면서 끝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낳고 병원에 있는 동안 한 번 들여다보질 않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전화로 한마디 하는 남편한테 아들도 아니고 그까지 딸 낳은 거 가지고 어디 오라 말아야. 너는 우리 시영이 잘 사냐고 한번 물어보길 했니? 그래놓고 지금 네 마누라 안 보러 왔다고 큰소리 내는 거야. 하여간 어릴 때부터 싸가지 없고 하는 행동마다 밥맛이더니 커서도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싹수가 노랗다는 말이 딱 맞아. 니들 딸인데 똑같겠지 어련하겠니? 별것도 아닌 것들이 바라는 것도 많다. 끊어! 그때부터 저도 시어머니한테 기본적인 용돈만 보냈고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는 것까지는 참겠는데 갓 태어난 아이한테 막말을 한 건 용서가 안 됐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좋게 해보자고 생각한 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한동안 잠잠하다 싶었는데 딸아이 돌이 지나고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희도 모르게 저희 살던 집에 다른 사람이 계약을 한 거였어요. 너무 놀라서 집주인에게 알아보니 시어머니가 우리가 나간다고 했다면서 우리와 연락을 하려고 해도 자기한테 맡겼다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나 남편은 계속 수업이 있으니 통화를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때가 많았고 시어머니는 아들이 써준 거라고 위임서에 도장을 찍은 거 보여주고 도장까지 갖고 다니니 주인도 믿었다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힌 남편과 저는 아이를 업고 시어머니한테 가서 따졌어요.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시영 얘가 둘이고 이제 유치원 들어가는데 집이 좁다잖니? 걔가 원래 좁은 데에서 못 지내는 애야. 그리고 몸도 약해서 아줌마도 써야 하는데 집이 좁으면 일하는 아줌마들도 무시하고 뒤에서 흉본대더라. 그러니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 되지 않겠어? 근데 그걸 왜 우리 전세를 빼서 해줘요? 그게 새어머니 돈이에요? 다 제가 벌어서 모은 돈이에요. 얘가 어디서 큰 소리를 지르고 그래? 야, 네가 내가 해준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컸는데 네가 벌어서 모은 돈 소리가 나와? 네가 내 밥 안 먹었으면 지금 그 돈은 벌었을 것 같니? 그리고 그 돈 얼마 되지도 않던데 뭘 생색이야? 라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저희를 내쫓았어요. 정말 내가 참고 참았는데 이제서는 안 되겠어. 저런 사람하고 더는 가족으로 엮이고 싶지 않아. 미안해 수연아. 괜찮아. 지금만 넘기면 우린 또 어떻게든 살 수 있어. 당신이나 마음 편한 대로 정리하고 너무 신경 쓰지 마. 스트레스가 더 안 좋아.
라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저희는 적금과 보험을 모두 깨고 저금했던 것까지 모아서 방 2개짜리 옥탑 전세를 얻었어요. 꼭대기층이라서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겠지만 반지하보다는 아이에게 나을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정말 새 시어머니와 결별하려고 변호사에게 상담을 했지만 친생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해도 쉽지 않다는 말에 일단 포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오랜 기간 싸울 형편도 안 됐고요. 저는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 전에 신세졌던 아주머니네 공부방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리고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서부터 다시 학원에 나갔죠. 한 3년 정도 정신없이 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내가 우리 고모 돌아가시고 유산을 좀 받았거든. 그래서 공부방 말고 정식으로 학원을 하고 싶은데 같이 했으면 좋겠어. 수연이라면 내가 뭐든 믿고 맡길 수 있고 종호 씨도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내가 이젠 가르치는 거 힘들고 관리나 하려고 해. 그러니까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응?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아주머니와 함께 하기로 했어요. 아무리 남편이 잘 가르치고 입소문이 좀 났다고는 해도 새로 여는 학원의 학생들이 얼마나 찾아올지 여러모로 위험도 있었지만 저희가 열심히 해서 잘만 되면 지금보다 수입도 훨씬 나을 것 같았어요. 물론 어려운 일은 다 각오했고요. 저희는 아주머니와 함께 학원을 시작했고 남편과 저는 전적으로 학원에 매달렸어요. 특히 남편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학원 홍보도 하고 강사들과 학생들 관리도 하고 교재도 꼼꼼히 살피면서 온 힘을 쏟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한 결과 저희 학원은 6개월도 안 돼서 안정적이 되었고 동네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학생들이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정말 좋아하셨고 덕분이라며 남편에게 부원장 직함을 줬어요.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 몰랐는데 이게 다 김종호 선생 덕분이야. 내가 직원도 더 뽑을 거니까 앞으로는 일도 나눠서 하고 좀 편하게 지내. 수연아, 너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마워. 네가 영어 잘 가르친다고 여기저기 소문 다 나서 내가 유압 시장만 가도 어깨가 으쓱해. 새로운 애들 성적이 올라야 학원 평판도 좋아질 텐데요. 지금까지 해온 거 까먹지 않게 더 열심히 잘할게요. 아우 됐어. 지금보다 뭘 더 어떻게 해. 여기 계속 다닌 애들 성적이 많이 올라서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다른 애들도 오를 거야. 두고 봐. 라고 하시며 저희에게 보너스도 두둑히 챙겨주셨어요. 저희는 강사를 뽑을 때 실력과 강의 능력을 굉장히 꼼꼼히 살펴봤고 그래서인지 학원 인기는 갈수록 더 높아졌어요. 주변에 학원들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는데도 저희 학원 학생 수가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수입도 늘더라고요. 5년 후 번듯한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사 가기 전날 유치원 다니는 딸과 남편과 함께 가족끼리 저녁 식사를 했죠. 시어머니한테 전세비를 강제로 빼앗기고 옥탑으로 왔을 땐 언제 집다운 집을 마련할지 눈앞이 캄캄했는데 이런 시간이 오니 마음이 벅차오르고 눈물이 났어요. 건강하게 잘 자라준 딸도 너무 고마웠고요. 엄마도 아빠도 바빠서 많이 놀아주지도 못했는데 명랑하고 밝게 커주니 대견하고 그저 예쁘기만 했죠. 오랜만에 새 식구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지 못한 사람이 집 앞에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왜 이렇게 늦게 다니니? 애도 어린데 여기서 한참을 기다렸잖아. 못 만나고 가나 싶었는데 다행이다. 라며 어제 본 것처럼 뻔뻔하게 말을 하자 남편은 금세 얼굴이 굳어서 상대도 안 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도 딸 손을 잡고 얼른 집으로 들어가려는데 시어머니가 제 팔을 덥석 잡았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할 거야? 지금 그냥 들어가 버리면?
나 니네 학원 알아내서 거기도 쫓아갈 거야. 라는 말에 저는 딸을 먼저 들여보내고 시어머니와 집에서 좀 떨어진 데로 나왔어요. 듣자하니 니네 돈 좀 번 거 같은데 그동안 나한테 생활비 안 보낸 거 이번에 한꺼번에 받아야겠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저희가 생활비를 왜 줍니까? 저희 전세 뺏어간 거 잊으셨어요? 그날로 어머니하고 저희는 끝인 거예요. 언제 누가 끝났다고 하니? 나는 그런 적 없다. 너희가 일방적으로 말도 없이 사라져서 늙은 사람 부양도 안 했잖아. 아무리 내가 계모라고 해도 그러는 거 아니다. 백날 애들 가르친다면서. 니네 인생은 왜 그 모양이야? 사람이 돼야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만하세요. 저희한테 그런 거 요구하시면 안 되죠. 본인이 어떤 짓을 했는지 좀 생각해 보세요. 한 번만 더 와서 이러면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아이고야, 이제 협박도 하냐? 네가 뭘 어쩔 건데? 남편이 무서워서 상대 안 하는 줄 알아요? 당신네들 더러워서 상종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러라고 했고요. 이제 저도 안 참습니다. 행패 부린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저희 전세 빼앗아 간 것도 어떻게든 다 고소해버릴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라고 따끔하게 말했더니 당황해서 가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세게 나갈 줄 생각 못한 것 같았어요. 저와 남편은 이사를 가게 돼서 다행이라고 했죠. 그러면 또 찾아와도 더는 만날 일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칠 후 저희 학원에 찾아와서는 접수대 앞에 주저앉아서 큰 소리로 통곡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여기서 잘 가르친다고 소문난 선생이란 것들이 계모라고 나몰라라고 지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불효 막심한 것들. 남의 자식 키운 건 공도 없다더니 내가 먹이고 학교 보내고 다 키워놨더니 지들끼리 소리소문 없이 이사가 버리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지 어머니는 굶어 죽게 생겨도 들여다보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선생이라고 누굴 가르친다는 건지 아유 내가 분해서 못 살아. 저와 남편은 시어머니를 이렇게 세우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 눌러 앉아서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지 말고 일어나세요. 저 정말 가만 안 있습니다. 이렇게 점잖게 말하는 거 마지막이에요. 라는 남편 말에 시어머니는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며 그래, 아주 막 나가자는 거지? 네가 지금 하는 건 점잖은 거냐? 이젠 너도 협박하면서 널 키워준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만들 거냐? 저번에 네 마누라가 날 협박하더니 너도 그새 배웠냐? 그래, 어디 해볼 테면 해봐. 라며 억지를 쓰는데 그때 아주머니가 제복경찰 2명과 나타나셔서 그래, 어디 해봅시다. 남의 일터에 와서 회방이나 하고 말이야. 이 할머니가 어디서 행패를 부려? 대기 얘들 집 몰래 전세 빼서 친딸 집 해준 거 모를 줄 알아? 당신이 얘들한테 뭘 해줬다고 그래? 그렇게 잘해줬다면서 왜 손녀 낳은 며느리 한 번도 보러 안 갔어? 내가 더 얘기해볼까? 어디서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이러고 있어. 아유, 내가 억울해서 못 살아. 이것들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함하고 있었네. 라며 억지를 부렸고 결국 경찰들이 붙잡아서 경찰서로 데려갔어요. 남편은 수업에 들어가고 제가 갔더니 시어머니는 그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 저를 붙잡고 사정하더라고요. 얘, 이게 다 뭐냐? 난 그냥 니네가 하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줘서 하소연한 것뿐인데 무슨 영업방해, 명예훼손에, 무고죄 이런 게 다 뭐니? 네가 얘기 좀 잘해줘. 다 맞잖아요. 없는 얘기 꾸며서 저희 억울하게 만들고 직장까지 찾아와서 사람들 앞에서 망신 주고 그게 어떻게 하소연이에요? 난 그저 내가 형편이 어려우니까 좀 도와달라고 한 것뿐인데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정말 나 이걸로 고소할 거 아니지? 고소할 거예요. 저희라고 매번 당하기만 할 줄 아세요? 그것뿐 아니고 접근금지 명령도 받아낼 거예요. 얘 며느라, 박수연 선생, 내가 모르고 그런 거잖아. 선생이면 이런 것도 이해할 수 있잖아. 이분만 어떻게 넘어가죠. 내가 정말 돈이 급해서 그랬던 것뿐인데 고소라니 이건 아니지. 돈이 급하다고도 안 하셨고 저희 보고 몇 년 동안 안 준 생활비 한꺼번에 내놓으라고 하셨죠. 그러면서 저희 불효자로 몰아세웠잖아요. 저희 이번에는
그냥 안 넘어갈 거예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고 나 네 시어머니야. 가족끼리 이런 거 우습잖아. 저희가 무슨 가족이에요. 우리는 남남이죠. 아니, 남남보다 못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저희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전세비 빼간 것도 사기죄로 고소할 거예요. 저희가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마지막 예의는 지키려고 그냥 넘어간 거였어요. 라며 손을 거칠게 뿌리쳤어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아줘. 응? 하며 싹싹 빌더군요. 알고 보니 저희 전세비 뺀 걸로 보태서 집을 사준 딸이 사위한테 거짓말을 하고 거에게 돈을 빼돌렸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사위는 이혼 소송을 하면서 딸을 사기죄로 고소했고 시어머니가 살고 있던 집까지 날아갔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편은 다른 고소는 취하하고 접근금지 명령만 받아냈어요. 시어머니는 그 뒤로도 몇 번이나 학원에 전화해서 저희에게 사정했지만 저희는 냉정하게 거절했어요. 얼마 후 지인으로부터 시어머니가 딸하고 지방으로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후로는 연락이 끊겼어요. 남편은 그게 오히려 잘된 거라고 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원은 다른 지역에 분원을 내서 제가 그곳 원장이 됐고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답니다. 딸도 이제 다 커서 어엿한 직장인이 됐고요. 어려운 때라서 취업이 되기까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몇 번의 도전 끝에 좋은 회사에 들어갔죠. 이제는 듬직한 사익감만 나타나면 바랄 게 없겠네요. 제 얘기는 여기까지예요. 긴 얘기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고 좋은 일만 많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